본격적인 얘기가 이제 그 교수님께서 쓴 책 있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의 비밀 복지국가. 이게 이제 뭐 제목으로 봐서는 복지국가로 운영을 해야 경제가 성장한다. 그렇죠. 뭐 그런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뭐 일반 서점에서도 살 수 있나요, 이게? 예. 이거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요. 자, 내용은 뭐 이렇게 좀 요약을 해놓으셨어요. 국민의 삶이 안정되어 행복할 수 있고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밝히는 책이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왜 뭐 이건희 손자에게도 그 공짜 밥을 줘야 되느냐, 또는 사회주의 이적 발생이다. 막 김문수 당시 지사는 막 그런 식의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논란을 겪다가 무상급식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루어졌죠.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 생활 정치구나. 정치가 우리 삶을 바꾸구나.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했고 저도 그 과정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러니까 재산의 많고 적음하고 상관없이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그 불평등을 완화시키면서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연구하고 습득하면서 이거는 우리 국가 전체 비전으로 우리가 가져가야겠다. 그 이렇게 보편적 생각을 한 복지. 거예요. 복지하면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보는데 보편적 복지하고 선별적 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뭐 북유럽 그러면 이제 보편적 복지. 예. 그다음에 명미식 그러면 선별적 복지. 그렇죠. 그 선별적 복지는 해보니까 경제 성장이 잘 안 됩니다. 예. 미국이 성장이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럼 왜 선별적 복지는 잘 안 되고 보편적 복지는 이렇게 경제가 계속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까? 혹시 그거에 대한 답변 가능하세요? 그렇죠. 이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이 책에서 강조한 부분인데요. 일단 그 선별적 복지는 못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러니까 국빈자들에게 네.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사회적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적선하듯이 이렇게 주는 게 선별적 복지예요. 적선, 그러니까 적선. 그런 거고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 구분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는 거거든요. 좀 더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선별적 복지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 대다수의 사람이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가요. 물론 우리 국민들이나 인간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정 정도는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그것이 계속되고 자신이 위기가 왔을 때는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것이 시간이 흐르게 되면 세금에 대한 기피 현상이 생겨요.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죠. 그러죠. 나한테 오는 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뭐 세금 절세가 아니라 세금을 막 회피한 거를 막 영웅담식으로 따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편적 복지는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 중산층을 포함한 70~80%가 내가 낸 세금보다 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제 삶의 안정을 이제 주는 부분으로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편적 복지의 그 결국은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두에게 준다라는 게 언뜻 보면은 모순 같은데 왜 잘 사는 사람들한테도 줄까 그러는데 사실은 모두 이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만큼 세금을 좀 더 내고 또 일반 국민은 적절하게 자기 소득만큼 다 낸 다음에 이것을 삶의 안정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 삶의 전 과정에 있어서 적절하게 이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보편적 복지를 해야 조세 저항이 확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조세 저항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보험처럼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안정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큰 변화가 이런 거 혹시 제 생각인데 네. 보편적 복지가 제대로 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의료하고 교육이잖아요. 네, 그렇죠. 의료하고 교육이 이게 제대로 되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민간 보험 시장이 엄청나게 축소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험 회사들이요, 막 네네. 아시아에 몇 등 하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복지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렇죠.
복지가 어느 정도 된 나라 치고 이렇게 민간 보험이 이렇게 큰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네. 이걸 해야 좀 쉬울 것 같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최근에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뭘까요? 무상급식 아닌가요? 아니 아직 아니에요. 아. 무상급식이 바로 이제 육아수당. 아니 무상급식이 바로 보편적 복지이긴 한데 네네. 지금 최근에 겪은 건 바로 아동수당이죠. 예, 아동수당.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지난번에 아동수당이 이런 거예요.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한테 10만 원씩 주자 이런 거였는데 우리 민주당은 이걸 100% 다 주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100%라는 거는 0세부터 5세. 그렇죠. 0세부터 5세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에게 소득에 구별하지 말고. 소득을 구별하지 않고 100% 모두에게 네. 그 사람이 재산이 뭐 몇 억이 있건 몇십억이 있건 상관없이 다 주자는 거였어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은 왜 다 주냐 잘 사는 사람. 그래서 한 뭐 70%만 주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갱이를 하다가 네. 최종 결론이 90%를 주는 걸로 결론이 났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 이걸 한 1년 정도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네네. 이 10%를 선별, 그렇죠. 이 10%를 걸러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다 재산 조사해야 되고요. 네. 우편으로 다 보내가지고 확인해야 되고요. 이게 1년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약 1,600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중에 10% 걸러내는데 그렇죠. 비용이 1,600억이 들었는데 차라리 그 이 돈을 10%를 더 주는데 드는 돈도 1,650억에서 1,700억 정도. 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약간 차이 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상 10%를 걸러내려고 그 10%에서 줄 수 있는 돈을 행정비용으로 다 들였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이제 깨닫게 되니까 나중에 한국당에서도 그냥 다 줘버리자. 다 주자. 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통과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보편적 복지예요. 제가 요즘 이제 제가 정치니까 노인정에 어르신들을 많이 찾아가 보는데 어르신들의 노인 기초연금이 지금 소득 하위 70%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에게 드리고 3명은 안 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가면 싸워요. 어르신들이. 위원님. 나는 말이야 집 하나 달랑 있는데 소득이 없다. 네. 근데 내가 말이야 집이 있다고 나는 이거 노인 기초연금을 안 준다. 이거 좀 받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옆에 할머니가 그래도 당신은 집이라도 있는데 왜 그런 걸 달라고 하냐고. 네. 없는 사람이 받아요. 그러면 싸우셔요. 그럼 제가 굉장히 안타깝죠. 네. 그런데 바로 이 노인 기초연금도 제 기준으로 보면 보편적 복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모두에게 줘야 돼요. 보편적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당연히 반론이 생기죠. 왜 부자에게 낭비적으로 주느냐. 부자는요. 부자로서의 갖는 소득이나 재산만큼 세금을 정확하게 매기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세금을 과세하면 됩니다. 세금을 네. 제대로 과세하면 시비거리가 없어지고 아까 얘기처럼 가르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행정비용도 안 들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진짜 우리나라 노인들이요. 세계에서 우리가 뭐 세계 10위 안에 경제 대국이라고 하면서도 자살률이 1위인 나라인데 노후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우리가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반드시 100%로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제 정치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